안녕하십니까. 울산 맘스여성병원 윤정섭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인 여성에 있어 항비만제 노출의 영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만 인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WHO의 통계를 보면 비만 인구는 1980년에 비해 2008년에는 2배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6억 5천만 명의 성인이 비만 인구로 추정이 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8년에는 비만 인구가 남성은 5% 증가했고 여성은 2.2% 증가하여 각각 42.8%와 25.5%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최근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대한비만학회 자료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비만 유병률이 29.7%이던 것이 2018년 35.7%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신체적 활동 저하와 고열량 음식 섭취 등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다이어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여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 약물요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비만 치료 약물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체중 감량을 통해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예측 못한 임신을 할 경우 임산부에 있어서 항비만제 약물에 원치 않는 노출이 생기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약물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국내 비만 치료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약물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친, 디에실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리라글루타이드, 올리스텟, 날트렉슨 부프르피온의 8가지이며 장기간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치료제는 로카세린, 리라글루타이드, 올리스텟, 날트렉슨 부프르피온의 4종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미국 FDA에서는 로카세린의 발암 위험성을 근거로 시판 중인 약물을 회수 조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약물 처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통계 시에 매일 3,414명이 64만 6천 개 이상의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사용 현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성균관대 약학교실에서 발표한 비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논문을 보면 개략적인 국내 비만 약물 사용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원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요. 먼저 약물 생산량을 확인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로카세린을 제외한 약물별 생산 실적을 종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로카세린의 경우 수입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이 자료로서는 로카세린의 생산 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각각의 약물별로 5년간 생산 실적을 종합한 결과 2014년에서 2015년도에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친,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올리스텟의 5종의 약물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펜터민이 73.5%를 차지함으로써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2018년도에는 3종의 약물이 추가로 시판되었으며 펜터민은 73.5%에서 41.7%로 감소하였고 새롭게 시판된 리라글루타이드, 날트렉손 부프르피온 2종의 약물이 각각 19.7%와 23.4%를 차지하는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자발적 약물 이상 사례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약물별로 펜터민이 8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로카세린이 344건으로 높았고 마진돌이 7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보고 건수 1건에
여러 이상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보정한 결과 펜터민이 1197건, 로카셀린 501건의 순이었으며 마진돌이 8건으로 약물 판매량과 약물 부작용 보고 건수와는 대체적으로 비례하였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의한 이상 사례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8배 이상 높은 이상 사례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만 사용 약물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월등히 많다는 데서 기인할 것입니다. 연령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40에서 59살 연령대에서 이상 사례 보고 건수 비중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0에서 39세로 36.9%를 차지하여 20대부터 50대 사이 여성에서 폭넓게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에서의 비만 약물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질병 및 상태, 특히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특정 유형의 암, 골관절염 및 우울증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임산부에 있어서는 산모 및 주상기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비만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이 증폭이 되며 임신 관련 합병증의 4분의 1은 산모의 과체중이나 비만과 관계가 있으며 거대 신생아의 약 3분의 1이 임신 중 과도한 체중 증가에 기인합니다. 한국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 비율은 약 48%라는 보고가 있으며 계획한 임신에 비해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서 임산부의 약물 노출의 상대 위험도는 3.0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항비만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항비만제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검색을 많이 하였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몇몇 검색된 논문들에서조차도 항비만제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여 보면 이 연구는 켈렌 등이 스웨덴 의료 출생 등록 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비만제와 선천성 기형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올리스테트와 시부트라민의 두 가지 약물에 국한되었고 결과를 보면 올리스테트는 비교적 심각한 기형에 대한 오츠 레이쇼가 0.42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시부트라민은 오츠 레이쇼 1.81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항비만제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가 적긴 하지만 아주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어서 오늘은 이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실제 한국에서 항비만제에 노출되는 임산부의 현황과 그 영향은 어떠할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보다 더 심하게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어서 여성이 항비만제에 노출되는 현상이 외국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연구 논문은 올해 발표되었는데 이는 한국 마더세이프 상담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한정열 교수님의 연구 논문이고 연구 제목은 임신 중 의도치 않게 항비만 약물에 노출된 후 임신의 결과입니다. 최근 논문이고 한국에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산모들이 받는 영향을 잘 설명해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7년간의 전향적 연구로 코리안 마드리스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항비만제에 노출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임신 전과 수유 중 항비만제 노출은 제외하였습니다. 대조군으로 항비만제 비노출군 역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출되었습니다. 항비만제 노출 448건, 비노출 4,304건을 임신 말기 또는 신생아기까지 추적 조사하였으며 28주 이후 분만을 완료한 건수는 항비만제 노출군 240건, 비노출 3,804건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항비만제 노출군과 비노출군에서 평균 연령, 임신력, 분만력, 체질량 지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전체 임신에 대한 항비만제 노출군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검정색 원은 전체 임신수를, 흰색 원은 전체 임신 대비
항비만제에 노출된 임신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으로 보시다시피 2016년도까지 4% 전후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급격하게 항비만제 노출이 증가하여 전체 임신의 7에서 8%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 항비만제 복용약물의 종류와 사용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확대하여 가장 최근인 2017년, 2018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년간의 약물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비만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용량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한비만학회 등에서 인정한 8개 약품 중에서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친이 많은 사용을 보이고 오프레이블로 사용되는 토피라메이트 그리고 에페드린, 카페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노출된 임산부들은 한 가지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여러 약물을 병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된 약물을 작용 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그 사용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욕 억제제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친, 아세타미노펜, 토피라메이트, 플루옥세틴이 많이 사용되었고 지방 흡수 저해제로는 올리스테트가 대표적이고 대사 활성화 제제로 에페드린, 카페인 등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항비만제 노출군과 비노출군 사이 임신 결과를 살펴보면 태아의 평균 체중에서 비노출군 3.28kg에 비해 노출군이 3.4kg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4kg 이상의 과체중 아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노출군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저체중아 여부, 분만 주수, 조산 여부, 분만 후 태아의 아프가 스코어, 기형 발생률에서 두 군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항비만제 노출군에서 태아 기형은 14건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약물에 대한 특징적인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임신 중 항비만제의 노출이 임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실제로 다른 연구들에서는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문헌 검색을 통해서 임신 중 항비만제의 노출이 기형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임상 또는 동물 실험 연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터민에서 뇌 공동성 낭종이 보인다든지 펜디메트라친에서 장기의 기형이나 사지의 기형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임산부가 항비만제에 노출되는 비율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7년간 4.8%였습니다. 그 비율은 2012년 3.7%에서 2018년 7.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친입니다. 출생 시 체중 증가와 과체중아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항비만제 노출군과 비노출군 사이에 임신 결과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태아 기형 발생률에 있어서도 항비만제 노출군과 비노출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정리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발표된 임신 중 항비만제 사용 후 임신의 결과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연구기간 동안 항비만제의 노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자료에서는 항비만제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타 문헌 검색을 통해 항비만제가 기형 유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임 여성은 임신 중 항비만제 노출 후 기형 유발 효과를 예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는 가임 여성에게 항비만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만날 경우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비만제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오늘 소개한 한국에서의 자료도 소개함으로써 위험성이 과장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환자의 불안과 공포에 기인한 피할 수도 있었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